네,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우리 강의 계획서랑 강의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랑 강의안. 우리 출석률이 50%래요. 여러분, 50%를 네, 이제 힘들게 어제 선거라서 못 오셨나? 왜 못 오셨지? 첫날인데. 네, 꾸준히 이따도 말씀드렸겠지만 꾸준히 출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일 제가 메일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카페에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페에 Q&A 게시판에 이제 수험 공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질문 주시면 되고, 다른 학생 또 질문 보고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카페를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관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이제 강의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박스로 따로 파일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회차는 그 공개 강의라서 2회차부터 제가 비밀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그 마이박스 링크는 제가 내일 그 인사관리랑 같이 해가지고 그 올려드릴게요. 그럼 1회차부터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뭐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로 인쇄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요새 이제 스마트 시대잖아요. 이제 요새는 또 막 책보다 패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드나 프린트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관리 때 사실 1차 합격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단 1차 합격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1차가 목표가 아니에요. 논문사는 2차가 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시험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2차 시험. 2차 시험이 메인이다. 1차 시험도 어려웠는데 2차 시험은 논술형이에요, 여러분. 1차는 객관식이었죠. 논술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1, 2, 3, 4, 5번 중에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말로써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논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글을 못 쓰면 답안지를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계식 암기는 사실은 안 돼요. 기계식 암기는 이제는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뭐랄까 사고력이라든지 응용력 이런 것들이 조금 요구되는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수준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동차반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제 글쓰기 전략 요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이제 단문형으로 기계식으로라도 조금 쓰고 오셔야 돼요. 일단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시험장 가셔서. 당장 여러분들이 이론 듣고 시험장 가서 답안지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그 연기 일기도 듣고 나서 2기 때 막상 모의고사 이렇게 풀라고 출제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그 답안지로 구성하지 못하는 학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랄까 그 방법과 전략을 나름의 그 체득을 하고 있어야 우리 답안지를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논술형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작 전에 6시부터 25분 동안 단문형으로 볼 거예요. 일단 제가 인사 관리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험이 100점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인사 경조 공통으로.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100분 동안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 문제가 총 3가지 유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50점, 25점, 2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답안지를 형식적인 차원과 내용적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형식적인 차원에서 점수가 다릅니다. 점수가 50점이냐 25점이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야 되는 일단 기본적인 양 50점은 8페이지예요. 기본적으로 8페이지 쓰셔야 되고,
25점은 4페이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을 봐야 돼요. 문제가 몇 점으로 출제가 됐냐.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보고 배점을 파악해가지고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채울 때 뭐를 기준으로 하냐? 점수예요, 점수. 50점은 8페이지, 25점은 4페이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 트렌드인데요. 문제가 쪼개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야 쓰라는 게 명확하고 채점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쓰라는 게 명확하다. 분설형으로 출제가 되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차원이고요.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우리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이 많이 나와요. 특히 조직 파트에서. 기업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기업 사례를 분석해서 솔루션을 진단하는 그러한 문제가 사례형이고요. 뭐 두 번째는 응용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사관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논리적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연습하게 될 단문형이다. 쓰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 상중하가 있거든요. 쉬운 거부터 이게 어려운 걸로 가야지 어려운 거부터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멘붕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단문형으로 25점으로 이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점 단문형으로 매번 모의고사 칠 거고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와서 매주 밥 주세요. 꼭이에요. 왜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도에 또 이게 막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년 보지. 아, 뭐 올해 이거 3개월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또 이게 소규모고 이제 저도 이게 가까이서 보고 뭐 매력적 유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의고사 치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 게 되게 유의미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강으로 좀 이렇게 몰아서 해야겠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다 오늘 아프다 해도 이제 좀 와가지고 같이 수업 듣고 모의고사 치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주만 참으면 되거든요. 11주가 될 수도 있어요. 보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10주예요. 10주. 11주가 될 수도 있고 꾸준히 오세요. 꾸준히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랑 10주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결과도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점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주차에는 50점을 볼 거예요. 인사도 마찬가지죠. 10회차 마지막 때 50점 전범위를 볼 예정이에요. 50점 전범위. 전범위를 이제 볼 예정이니까 어떻게 보냐? 6시부터 6시 50분까지 보고요. 7시부터 수업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전범위로 50점 볼 거라서 25점만 정확히 말하면 대비하는 게 아니고 50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꾸역꾸역 좀 전범위를 보셔서 오픈북 해도 돼요. 아, 여기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오픈북은 뭐라 터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픈북을 해도 공부를 한 사람만 잘 써요. 공부 안 하면 못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북 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와가지고 아, 나 이거 현질 못하겠는데 이거 수업 들으러 가지 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픈북 해도 돼요. 제가 뭔가 이제 변명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니까 오픈북 해서 와가지고 뭐라도 쓰시면 되잖아요. 그게 분명히 안 쓰는 것보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픈북 해도 되니까 꾸준히 참석을 하셔가지고 모의고사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강의안 한번 1페이지 봐보도록 할까요? 강의안 1페이지를 보면 이 지금 1년 커리큘럼 이거 들어보셨어요? 도모사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기, 1기, 2기, 3기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도모사 그 이제 준비를 하시면 0기, 1기, 2기, 3기가 의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과목이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0기랑 1기를 묶어서 보통 이론 강의라고 하고요. 2, 3기를 묶어서 실전 강의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100점 모의고사로 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00점을 진짜 정말 실전처럼 써보는 부분이 이제 3기 막바지에서 연습이 되는 거고,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50점을 2기 때 보게 되고, 영역일 때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이제 딥하게 다루게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제 경조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 합치면 40회인데 사실 보강까지 하면 45회예요. 이 45회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10회 안에 끝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은 45회 해가지고 1년 열심히 이제 하는 부분으로 합격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0, 1, 2, 3기를 압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0회 동안 이 이론과 실전을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 과정인데 사실은 10주 안에 단축적으로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인사 때는 드렸지만, 올해 합격은 사실 목표가 아닙니다. 올해 내가 이거 듣고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합격은 아니고, 그럼 이제 목표가 뭐냐? 유의미한 답안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50점 중반이에요. 50점 중반의 의미가 뭘까요? 60점은 정말 이 인사관리의 그 학문 아니면 이제 경영조직에 대해서 여기저기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60점 이상. 아니면 본인만의 뭐 통찰력, 조직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못 가고 암기한 대로 쓰시는 부분이 50점 중반이에요. 뭐라도 쓰는데 암기한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거 있죠. 그게 이제 50점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50점 중반 아무나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암기한 내용을 현출할 줄 알아야 50점 중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점 중반을 받으시는 게 목표입니다. 50점 중반은 올해 받잖아요. 그럼 내년에 장담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걸 전제로 60대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50점 중반이 올해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3개월 그 10주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본 이론을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검증받고 오세요. 올해. 나는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효능감을 얻고 오세요. 올해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중도 포기는 절대, 제가 당부드리는데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나름 이제 외제적 보상으로 마지막 날 꾸준히 오시면 선물도 드린, 소정 막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 꾸준히 참석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50점 중반이에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사 관리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인사 경조 마찬가지 50점 중반을 받고, 그러니까 교수님께 검증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교수님, 저 이제 10주밖에 공부 안 했는데 제가 뭐 어느 정도 글쓰기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점수로 여러분들이 검증받고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놓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교수님이 직접 채점해서 점수를 알려주는데 심지어 3명의 교수님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점 중반이 목표. 제가 보고 53점도 잘한 거예요. 53점도 잘한 거니까 53점 내지는 이제 58점 그 이내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시면 그 점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점수만 딱 띡 주면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점수가 내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단지 뭐가 부족하다? 응용력이라든지 사고력, 그 정도, 그게 부족한 거다. 그래서 응용력이랑 사고력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생기는 부분이라서 너무 그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 암기한 대로 쓰고 오자. 요게 이제 목표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차반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이론과 답안지 쓰기 연습을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25점으로 일단 같이 진행할 거고, 제가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공인노무사 기출을 통해서. 제가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뭐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교수님이 출제했고요. 노무사 기출이에요. 교수님께서 노무사 기출인데 막 대충 냈을까요? 막 자기 전에 막 꿈에서 나왔어, 이거 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나름 심사숙고해서 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다 교수님의 숨은 의도,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목차를 현출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지 전략을 짜는 연습. 이거는 여러분께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 열심히 이제 해오시고 그 이제 숙제를 해오시고 나면 이제 25점 모의고사 치게 되고 이제 저랑 같이 기본 이론 빡세죠. 이제 나름 빡센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아니고 이제 동차반의 그럼 취지는 뭐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연기를 들을지 일기를 들을지 아니면 동차반을 들을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동차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그러니까 연기랑 차별화되는 거, 1기랑 차별화되는 거, 2기, 3기랑 차별화되는 게 뭘까요? 되게 모르겠죠. 뭐냐?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 상태.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노베이스에 우리 경주 때 윤리경영에서 배울 건데요.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선발할 때 경제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윤리경영에서는 경제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경제적 가치관을 가진 종업원을 선발하게 되면 그 쉽게 사회적 가치관을 교육 훈련을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은 백지 상태다. 훈련하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방 습득하신다. 오히려 막 조금 애매하게 뭔가 이제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니까 저는 그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백제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도화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메이크, 이거를 우리가 인사관리 때 메이크 전략이라 하거든요. 메이크 전략을 통해서 답안 작성 능력을 완벽히 체득할 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이상한 습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아예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연기 일기는 거의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서 그냥 마음대로 막 쓰거든요, 글쓰기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2기 때 와가지고 이상한 습관 들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론을 바로 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글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영역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혼자 글쓰기 하다가 이상한 버릇과 습관을 들였는데 그걸 2, 3기 때 와서 고친다? 제가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경주 때도 배우는 단어지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무리 나쁜 이너시아라고 하거든요. 나쁜 관성인 걸 알아도 쉽게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이걸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도 이제 나쁜 거 알면서 쉽게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 나쁜 습관, 나쁜 글쓰기 습관, 나쁜 글쓰기 습관, 나쁜 글쓰기의 관성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동참하는 전 그게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일기를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들으시는 분이랑 여러분은 이론을 바로 실전에 적용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랑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에 동차반을 통해서 이론을 바로 뭔가 이제 글쓰기로 적용해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시험장 가서 써보고 답안지를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받을까 기대되지 않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장 가서 쓰고 오시면 돼요. 이게 기분 좋게 이제 쓰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답안 작성 능력을 여러분께 키워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의고사를 이제 치게 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채점평이랑 같이 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리거든요. 25점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설 강의도 해드리고 또 첨삭 피드백도 직접 해드려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능력을 무조건 체화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 동차반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사실 영일기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 이론을 바로 글쓰기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저의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반에 대해서 너무 의심 갖지 마시고 조금 이게 같이 따라오면 올해는 그러니까 50점 중반
그게 이제 유의미한 목표고 내년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1년 열심히 한 거 전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일단은 공인노무사 기출사례도 그냥 보지 마시고 숙제로 좀 해오시고, 물론 답안지도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답안 안 보고 스스로 현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 진행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점 중반을 맞겠다, 난 유의미한 답안지를 쓰고 오겠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중도 포기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동차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작할 게 많아요. 이 경조가 거의 이제 양이 노동법 수준입니다. 많아요. 근데 10회밖에 없어서 일단 바로 경조가 무엇인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사관리 때는 설명드렸는데요. 특강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셔야 다음 주에 25점 모의고사 연습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특강이 총 4개가 있긴 한데 뭐 하나는 경영조직 이론 특강이에요. 그래서 경조 이론 여기서 하니까 3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OT를 듣고 오시고, 글쓰기 특강도 2개로 열었어요. 하나는 이제 기초, 하나는 심화는 안 들어도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러니까 경영학적 답안지가 쓰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노하우들을 조금 제가 설명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OT는 무료고 일부 특강은 여러분들에 한해서 무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25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조금 이제 특강을 듣고 오시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막막함이 덜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특강이랑 OT도 다 합치면 거의 7시간 되거든요. 7, 8시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막 OT 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특강으로 가름할게요. 가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특강을 반드시 듣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경영조직론이라는 이 학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관리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학문입니다.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은 뭐였죠? 인사관리 우리 배우고 왔잖아요. 직무와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기업 내 직무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관리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경영조직은 뭐냐? 좀 더 사회과학적인 성격이 더 진해요. 인사관리도 약간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경조는 거의 그냥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총 강의안 보시면 조직 행동과 조직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 백기복 교수님 체계를 통해서 조직 행동론이라는 과목이에요. 조직 행동론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 쉽게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을 좀 살펴보겠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표가 돼서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다. 근데 어떤 사람? 그 직원이 조직에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파악을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연구예요. 구성원.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아요. 사람을 뽑으면 뭐부터 봐요?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야 돼요. 사람을 뽑으면 여기 지금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직원을 채용해요. 직원을 채용하면 인사관리에서 어떻게 배워요? 여러 가지 인사관리 기법, 제도로 배우죠. 우리 경조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발하려면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일단 뭐 선발 말고 여러분들이 뭐 연애하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뭐부터 봐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그 사람의 나이, 뭐 그 사람의 성별 이런 것들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표면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표면적 다양성. 이거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해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 오늘 이제 배울 건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별, 나이, 국적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특성이라고 해서 표면적 다양성이라고도 불리고, 이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따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선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보이는 것만 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나요? 아, 뭐 너무 생긴 게 내 이상형이야 막 하면서 사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격,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내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내면적 다양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도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이제 경영학 교수님 책 중에서 이제 조직 행동과 관련된 책에서 되게 유의미한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조직에만 적용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 얼마나 재밌느냐. 뭐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한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표님이 아니시더라도 뭔가 연애, 뭐 친구, 가족 이런 데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결국 직원을 뽑을 때 눈에 보이는 특성으로 이제 표면적 다양성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적 다양성으로 뭐 성실하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냐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내면적 다양성이다. 뭐 성격,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근데 우리가 직원 한 명만 두고 조직을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과업을 수행하게 돼요. 이거를 조직에서 우리 기업에서는 부서라고 하죠. 뭐 팀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개인이 모이면 뭐예요? 싸울 수도 있잖아요. 괜히 모이면 뭐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너지를 통해서 협력을 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집단 역학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집단 역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이 집단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등 이거 2명 이상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이잖아요. 협상, 권력 이런 식으로 2명 이상 모일 때 나타나게 되는 속성들. 왜 직원들이 모여서 자꾸 조직 정치하냐? 왜 직원들이 모여서 자꾸 싸우지? 왜 저기 핵심 인재들을 막 다 모아놨는데 왜 시너지가 안 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뭐 배우는 것 같아요? 핵심 인재를 어떻게 뽑아서 관리할지 또 핵심 인재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안 싸우고 어떻게 화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내게 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 개인 행동 혹은 집단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 이 조직행동론이고요. 이 조직행동론은 주로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서 우리가 이제 교수저로 보게 되는 부분인데 포인트는 말 그대로 조직 내 사람에 대한 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매년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직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 컨설팅 가게 되시면 일단 먼저 그 PPT 맨 처음에 작성하는 게 뭐냐? 그 조직에 대한 분석이에요. 조직의 규모가 그러니까 구성원 수가 얼마고 업종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형태 일단 배우고요. 일단 조직 형태를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의 부서가 많이 쪼개져 있으면 복잡성이라 하거든요. 복잡한 조직 구조다. 아니면 그 조직의 위계 계층이 어떻게 되냐. 그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 실무진에게도 부여가 되어 있냐. 상위 계층에도 있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조직을 진단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급변하는 환경입니다. 우리 인사관리 들으신 분은 아시죠? 70년대 이후에 이제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뭐가 등장하게 됐죠? 전략 경영이 등장하게 되면서 환경이라는 변수를 신경 써야 된다. 그걸 같이 배울 거예요. 조직이 혼자 살아날 수 테일러식이 아니라 테일러식은 뭐죠? 고전 이론은 원베스트 웨이의 조직을 설계하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조직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급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여기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론은 주로 이제 조직과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근데 이제 기출이 작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세봤거든요. 이 개인이 24번이 나왔어요. 24번. 개인 파트가 24번이 나오고 25점 기준으로 집단도 30번이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25점으로 나와요. 결론만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개인 집단은 25점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조직이 50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점 여기 이제 집단이 25점만 30번이 출제가 된 건 아니고 2024년도에는 25점으로 2개가 나왔어요. 개인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되게 특이한 애였는데 2022년도에는 원래 일문의 조직에 나오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집단이 50점으로 출제가 돼요. 집단만. 되게 특이한 애였고. 그 다음이 이제 20년도가 조직이랑 집단이랑 합쳐서 50점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17년도가 개인 집단이 합쳐서 50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50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단을 25점으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50점에 출제되는 뭔가 이제 부수적인 주제로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경향을 파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접근을 하시거든요. 개인 집단 조직이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을 분석하면 다른 비중으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직입니다. 50점으로 28번이 나오게 돼요. 거의 2배 급으로 중요한 거죠. 조직이. 근데 왜 조직부터 안 하냐? 라고 하시면 조직부터 하면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조직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일단 개인 집단으로 조금 이제 가볍게 하고 조직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조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집단은 쉽거든요. 막 심리학이 있고 재밌어요. 이 개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심리학 이론이에요. 심리학 이론 대부분. 집단은 또 정치학, 사회학 이런 이론입니다. 그냥 그 이론을 차용해서 조직 관리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건 경영 조직론이 아니라 사회과학 학문에 가까운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이제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경조스러운 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과 관련된 이론을 이제 마지막 거시 파트에서 배울 텐데 이제 포인트는 그 조직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더라도 조금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과 집단을 합쳐서 미시라고 하게 돼요. 조직의 전체적인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조직 내 사람과 부서를 봤기 때문에 미시라고 하고요. 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것이라고 하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것이라고 하게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시 조직론이라고 해서 개인 집단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거시 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론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것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고 다 보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넘어가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까 동참을 설명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100%안 봐요. 50만 볼 거예요. 50만. 이 50 가지고 인사 경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인사랑 경조는 그 이유가 뭐냐? 뭐라도 조금 쓰면 점수를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도가 완전 생뚱맞은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연관돼 있는 거를 뭔가 있어 보이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준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0점, 50%에 대한 것을 배우면 만약 여기서 출제가 됐다. 요거를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10회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10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네, 이 부분은 뭔가 내가 100% 완벽하게 하겠다는 욕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대해서 충실히 암기하시고 그거를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동차반의 목적은 완벽히 달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이제 제가 넘어가는 그냥 이거 X 해요 했는데 저 이거 알고 싶어요. 굳이 그러지 마세요. 굳이 그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열심히 암기를 하시고 이후에 이제 영일기 오셔서 다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려면 1년 그 0, 1, 2, 3기 다 들으셔야 되는 거고 동차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의 취지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경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또 이제 저는 수업을 서브노트로 나갈 거예요. 이 서브노트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준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하는 마이박스를 이제 올려드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박스로 활용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로드 날짜 말씀드렸죠. 전날 화요일 자정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다운받으시거나 프린트 하시면 되시는 거고 기출 사례 문제는 이제 노무사 기출을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야 돼요. 풀어 오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제 10시 이후에도 여기 남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페 아니면 메일 다양하게 질문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죠? 이게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진도 나갈 게 많은데 먼저 이제 개인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는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뭐 여기 실전 대비가 아니다. 연습이다라고 했지만 실전처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실전처럼.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들 이제 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도 한 20대 중반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막 밤을 새도 별로 괜찮았어요. 체력적으로. 지금은 좀 힘든데 만약에 내가 좀 어리다. 그 어린 게 장점은 그거거든요. 체력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밤을 막 새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힘들고 그때는 안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어리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나름 이게 체력을 투자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전 대비는 아니지만 합격이 아니라는 의미지 막 설렁설렁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이렇게 노력을 딱 투자를 하셔서 최대한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인데 할 일을 다 하세요. 내가 체력이 소진될 정도로. 체력 소진 이거 한다고 막 그렇게 안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진 그 3개월 했다고 막 크게 몸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시험을 잘 열심히 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직 행동의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집단 조직 구조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 행동, 이제 경영 조직론은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 쳐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 같이 쳐주세요. 여기. 제가 이거는 이제 같이 밑줄 중요한 부분이라 쳐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경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어쨌든 조직 내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조직 내 인간 관련 문제, 이론,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 태도를 보이지?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을 심리학 이론을 막 차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이론,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목차예요. 여러분들이 목차를 짤 때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게 될 거거든요. 또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본론. 이런 식으로 짜게 될 거다. 그래서 그냥 목차 짜는 그런 용도로만 보시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 이거 인사 때 배웠죠. 조직 목표 향상을 위한 것이다. 결국은 이제 조직 성과 달성,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종업원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인사관리 때 배우셨죠? 반의의 자원기반 이론. 자원기반 관점에 따르면 뭐가 중요하죠? 인적 자원, 브리오 특성을 가진 자원으로서 사람이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업의 자원은 3M이 있다라고 인사 때 배우셨어요. 열심히 복습을 하시면 아시겠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인적 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 재무적 자원이 있고 세 번째는 시설, 물적 자원이 있다.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다? 히든 밸류로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가진 게 뭐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적 자본. 결국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인적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적 자원을 인사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 간 관계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행동의 목적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직 행동을 배우면 뭐가 좋냐? 일단 기업에 좋다. 좋은 거 다 쓰면 돼요. 여기 뭐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근 이직을 줄인다.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 시민 행동의 결과를 쓰시오. 좋은 거 다 쓰면 돼요. 뭐 직무 성과가 좋아진다, 직무 만족이 좋아진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따 결과 변수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밑줄 친 거는 조직에 좋은 결과 변수들입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게 뭐죠?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행동의 세 가지 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집단을 묶어서 우리가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고요. 조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운다라고 했죠? 조직 설계론과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배울 거예요. 조직 이론. 이렇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차에 관한 것이다. 뭐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지각, 감정, 동기와 같은 개인차와 관련된 속성들을 여기서 배울 거고요. 특히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모여서 가질 때 있는 속성, 2명 이상 사람들이 모일 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팀의 성격, 커뮤니케이션, 갈등과 협상, 집단 의사결정, 권력과 정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특성이죠? 2명 이상 모일 때 나타나는 특성들을 집단 차원에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에 조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형성 원리, 또 조직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 변수, 이걸 상황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변수와 조직과의 관계, 또 조직을 설계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조직의 특성, 조직의 유형, 이런 것들을 다 조직 파트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라고 하는 건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대한 거가 조직행동론. 이 부분이 이제 미시 조직론. 사람과 집단에 관한 거죠. 개인과 집단. 그 다음 조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조직론. 이 부분이 거시 조직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직행동론의 통합 모델,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만 좀 볼게요. 결국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경영조직론의 결과 변수를 쓸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조직론의 결과 변수. 종속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때 변수도 설명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직 시민 행동의 결과 변수를 쓰시오. 빅5의 결과 변수를 쓰시오. 그냥 단순히 성과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다양하게 쓰는 게 좋거든요. 여기 뭐 성과, 조직몰이, 직무 만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를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게 있고요. 기업과 관련된 결과 변수가 있어요. 일단 직무와 관련된 거. 직무 만족. 직무 성과 있고요. 조직과 관련된 거를 조직 몰입이라고 합니다. 조직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게 돼요. 요렇게만 일단 체크할게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심리적,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되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 변수도 되게 디테일하게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 변수도 성과와 만족을 나누어서 작성해라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 변수, 이게 성과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이 이제 경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원인으로 배웠는데 근데 왜 결과라고 하지? 여기서는 결과라고 했는데 왜 원인이라 하지? 없어요. 결과가 될 수 있고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따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허츠버그라는 학자 배울 거거든요. 허츠버그는 만족이 성과를 가져다 준다. 만족이 원인 변수고요. 성과가 결과 변수예요. 근데 허츠버그에 반대하는 학자가 있어요. 포터와 롤러라는 학자거든요. 아니다. 성과가 원인 변수고 만족이 결과 변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주장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원인 변수이고 결과 변수이고 답처럼 보지 마세요. 이게 제가 OT 때도 설명드리지만 이걸 뭔가 판례나 조문같이 정해진 답으로 이 학문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대로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유기적 사고, 열린 사고 이런 것들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줘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 변수다. 이렇게 결과 변수로 성과 만족에서 만족과의 관계를 각각 도출하시오라고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이제는 변수도 디테일하게 나눠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결과 예전에 이렇게 써도 됐거든요. 뭐 성과가 좋고 뭐 만족이 좋고 몰입이 좋고 이렇게 써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을 구분되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성과와 만족이 같아요? 달라요. 성과는 성공을 한 거고 직무에서 만족은 직무에서 느끼는 말 그대로 이제 내재적인 부분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 변수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일단 이것도 우리가 인사관리 때도 배웠는데요. 보편론적 접근법을
언제 어디서나 테일러죠. 테일러, 베버 이런 학자들은 특히 고전 이론의 학자 언제 어디서나 원 베스트 웨이인 조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보편론적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이름만 아세요. 원 베스트 웨이가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걸 상황 이론이라고 할 건데요. 얘는 이제 상황론적 접근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사 때 배웠잖아요. 상황 이론 뭐예요? 상황 변수에 맞는 조직 관리가 성과로 이어진다. 보편론적 접근법은 아니다. 상황 변수가 어떻든 원 베스트 웨이인 조직 관리가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오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인사 학문과 이 경조 학문이라는 거는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거든요. 모든 학문이 그래요.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다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규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변수 간의 관계다라고 나오죠.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변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정량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추상적 개념을 구성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정도를 측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동기부여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성 개념을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 가설에 쓰이는 추상적 개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동기부여, 뭐 직무 만족 이거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려면 그 동기부여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할 줄 있어야 돼요. 측정 가능하게 전환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조작적 정의. 구성 개념을 정량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측정. 동기부여를 측정을 하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막 측정해요. 동기부여 되셨으니까 이렇게 측정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차용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될 텐데 특히 동기부여와 관련된 중요한 학자 핀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핀더는 동기부여의 정도를 강도, 방향,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어요. 이 요소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뭐를 하게 된다?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핀더라는 학자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정의했다라는 거죠? 강도, 방향, 지속성. 이거 동기부여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하려면.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하는 과정인데 총 4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변수의 개념이 중요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이렇게 이제 체크하도록 할게요.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는 원인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만족과 성과와의 관계라고 했을 때 만족은 지금 원인 변수가 되고 성과는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매개 변수가 뭐냐?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가 우리 인사관리 때도 배울 거고 경조 때도 배울 건데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쓰기만 할게요. 어차피 동기부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직무 특성 모델에 따르면 거부. 네. 여기 직무 특성 모델에 따르면 헤크만과 올드햄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인사관리 때에는 직무에 이제 직무 설계 파트에서 배울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이론이에요. 직무 특성 이론에 따르면 직무 특성 모델 이론에 따르면 직무를 재밌게 해야 근로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고 그 만족을 통해 성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모형으로 그리면 직무는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게 또 허츠버그와의 차이거든요. 허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성과가 오를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은 그게 아니라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과가 난다라고 했는데 직무를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성을 해야 성과가 난다. 이거 좀 뭔가 논리적 비약 같지 않아요?
핵심 직무 차원이면 뭐 기능 다양성, 뭐 과업의 중요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요소를 직무로 설계한다라고 해서 바로 성과로 이어진다?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 이제 헤크만과 올드햄 같은 경우에는 중요 심리 상태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내재적 만족이요. 내재적 동기, 내적 동기. 재밌는 거예요, 직무가. 직무를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성을 해야 중요 심리 상태로서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직무가 재밌어진다. 그 직무를 재밌게 해야 성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요 심리 상태는 이 결과 변수의 입장에서 원인 변수가 되는 거고 원인 변수 입장에서는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헤크만과 올드햄은 조절 변수로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제시하게 돼요. 모든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뭐죠? 직무를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내재적 동기를 가져다주고 내재적 동기를 가져다줘야 결과가 좋아진다. 이 지금 주장이 모든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 욕구가 강한 종업원에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인과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강도예요, 강도. 이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수를 아셔야 돼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왜냐하면 변수를 기준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변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학문에 대한 소개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을 제가 따로 앞에다 이제 서술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으로 따로 이제 배울 거예요. 개인, 집단, 조직의 순서거든요. 근데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목표가 존재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고 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조직 파트에서 조직 효과성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버나드는 조직의 효과성을 조직 목표 달성 정도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존재한다. 근데 공동의 목표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체계화된 구조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 테일러의 등장 배경 뭐였죠? 주먹구구식 경영이었잖아요. 표류 경영. 그렇게 관리 안 하겠다. 표류 경영이 뭐였죠? 그냥 대표 마음대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행동이 일정 규정이나 역할에 따라서 뭔가 예측 가능하도록 행동하겠다. 이거를 체계화된 구조라고 해요. 체계화된 구조라고 하고 특히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경계가 존재한다. 조직과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 이건 환경 파트에서 더 중요하게 배울 텐데 일단 경계라고 쓸게요. 조직과 환경을 구분하는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조직은 경계 밖에 있는 환경 요소를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 외부 환경과 적응한다. 우리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뭘로 배웠죠? 인사관리 때? 오픈 시스템으로 배웠죠. 기업은 이제 오픈 시스템이다. 과거에 테일러와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으로서 폐쇄 체계로 간주했지만 전략 경영 이후에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다?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오픈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서 이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고 또 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한 명 가지고 운영되진 않아요. 2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해서 이제 특히 사회적 자본이 뭐라 그랬어요? 근로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KSA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여서 관계에 기인한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사회적 집단이라는 의미는 2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모인 집단으로서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조직화 과정이다. 조직화. 조직이 아니라 조직화라는 이제 동사,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테일러는 경영자가
원베스트 웨이, 경영자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원베스트 웨이인 조직을 설계하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경영자가 혼자 합리적인 조직을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론적 관점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인사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스캇이라는 학자가 여기 보시면 어차피 설명 드릴 거니까 안 써도 돼요. 우리 이제 조직 이론을 설명할 때 스캇이라는 학자가 종횡원단적 연구를 해가지고 조직 이론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한 학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학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냐 사회적이냐, 또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 시스템이냐 개방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이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 이론으로 배우고 여기서는 신고전 이론으로 배웠고, 우리 인사관리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한 게 뭐였죠? 상황 이론이랑 시스템 이론이랑 전략 경영, 그러니까 환경과의 관계가 여기서 중요해진 거고,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거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공통점,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방 시스템이지만, 제가 지금 인사관리랑 같이 섞어서 설명드려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나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상황이론과 시스템 이론의 전략 경영까지 해서 특징이 뭐였죠?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고려해서, 특히 전략 경영이 의미하는 거 뭐냐, 합리적인 조직 경영자가 전략을 잘 짜야 그 조직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합리적으로 바라본 거. 조직 관리자가 합리적인 조직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아니다. 아무리 조직 관리자가 전략을 잘 설정하더라도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전략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조직은 누가 결정한다? 구성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요렇게 보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 이게 뭐냐? 학습 조직이거든요. 다 배울 거예요. 다 이제 몰라도 돼요. 이거 지금 제가 빠르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고, 스캇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리적인 경영자가 조직을 원베스트 웨이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조직화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사회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단 한 명의 경영자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 학습 조직입니다. 학습 조직. 구성원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나선형적 지식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창출해서 조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중요해요. 조직화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의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지향점이 서로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하면서 함께 추구하는 목표가 존재한다. 분업, 이거 배웠죠? 우리 직무전문화 테일러에서. 뭐죠? 일을 쪼개는 거죠. 일을 이제 쪼개는 거. 우리 여기 통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쪼갰어요. 그럼 쪼개진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직 목표에 맞게끔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여기 통합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쪼개진 과업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권한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지시하고 조정하고 연결하고 통제하는 권한 하이라키라고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사관리 때 배운 개념이에요. 하이라키가 왜 있는 거죠? 위계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권한과 책임이 상하위 계층이 서로 다른 거, 그게 이제 위계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분업은 그 테일러 때 열심히 배웠으니까 키워드만 체크할게요. 전문화 왜 했죠? 직무 전문화 테일러가 전문화를 시켜야 대체성이 올라가요. 대체성이 올라가야 뭐가 가능하다? 효율적 노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래 비용이라는 키워드는 인사에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이라서 체크할게요. 일단은 등장 배경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된다. 왜 그런 거죠? 시장을 뭘로 봤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 봤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사실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니다. 현실 세계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제약 조건이 뭐냐? 인간적 요인이고요. 잘 모르잖아요. 정보도 잘 모르고 인간적 요인, 또 환경적 요인, 정보를 모르는 그 정보의 편측성도 일종의 환경적 요인인데 이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게 불안정 경쟁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외부 거래 상대의 소속성과 독점, 기회주의적 성향, 정보의 왜곡과 부족, 미래의 불확실성, 제한된 합리성, 인지적 관계.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라서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 실패로 인해 뭐가 발생하냐?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게 적정 가격이 아니다.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 시장 거래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노무법인을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장 거래고요.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은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그럼 노무법인이랑 자문계약을 안 하고 채용을 하게 되냐?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기회주의 성향이라든지 정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직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화를 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는 내부화랑 외부화로 배울 거거든요. 일단 쓰기만 할게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배우냐? 우리가 규모와 비용 간의 관계에서 일단은 내부화가 무조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내부화 내지는 조직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관리 비용 이런 거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점점 늘어질 수도 있는데 거래 비용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시장 거래 비용. 사기쳐가지고 시장에서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내부화라고 하는 거는 하이라키예요. 하이라키. 갑을 관계를 형성하겠다. 고용을 하겠다. 이걸 우리 인사관리 때는 내부화라고 합니다. 내부화. 인사관리 때는. 우리가 이제 경조 때는 여기 이제 거래 비용, 얘는 이제 마켓 거래. 외부화라고 해요. 마켓. 이거를 외부화. 우리 인사 때 배우긴 했어요. 뭐 외주를 한다, 아웃소싱을 한다. 이런 것들을 외부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장 거래에서는 기회주의적 성향도 있고 정보도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조직에 직원으로 채용해서 불확실성을 줄일 거야. 이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위계 조직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줄어들게 된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하이라키. 갑을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간과 조직의 목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인사관리 때 배운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로 쓰세요. 마찬가지예요. 경조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우리 인사관리 때 조직의 목표 2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달성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상호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배워야 된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자. 이걸로 그냥 비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만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연구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 관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고전 이론 테일러, 페이어, 베버는 어떤 패러다임이었죠?
조직 내 합리성, 효율성 이런 패러다임이었고요. 그 이후에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이었죠. 구성원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한 시대에서 연구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문의 전체를 관통하여 적용되는 근본 사상, 대전제, 뿌리, 원리. 패러다임이 우리 이제 경제사학 기출의 용어가 출제가 됐어요. 인사관리에서.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에서는 그 이제 인사관리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뭐 성과주의에서 뭐 역량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아니면 뭐 연공주의에서 역량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만 좀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차 변수로 들어갈 텐데요.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